안녕하세요. 이나야 책 읽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켈리체님의 웰싱 킹입니다. 켈리체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사업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10억 원이라는 빚더미에서도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지금은 연매출 6천억 원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일궈내셨고 상위 0.1%의 부자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그 과정들을 책으로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해보시고 도전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웰싱 킹, 저자 켈리 출판사 다산북스,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성실업, 나의 첫 직장. 그곳은 16이었던 나의 일터였고 집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서울 답심리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나는 차 멀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낯선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한 층 전체가 기숙사였던 건물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여 개의 방이 있었다. 각자 거처할 방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들의 눈길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방에 들어서자 3층 철제 침상이 끝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침상이지 판자 패널로 짜놓아 등을 대고 누우면 딱딱한 바닥에 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침상의 너비가 1.1m, 길이가 1.8m쯤 되었다. 각 층의 높이가 80cm밖에 되지 않아 침상에 앉아 있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락 말락했다. 딱 그만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었다. 이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 36명의 소녀들이 모두 들어오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다. 좋으나 싫으나 어린 여공들은 닭장에 갇힌 듯 살아가야 했다. 정말 낯선 풍경이었다. 나는 옷 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필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불은 물론 수건과 대야, 비누, 치약, 칫솔 같은 세면도구도 각자 준비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었다. 방 전체에 난방이 되긴 했지만 겨울로 넘어가는 12월의 싸늘한 냉기를 이불 없이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베개도 없어 옷 몇 개를 겹쳐 겨우 머리를 뉘었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첫날 밤, 이곳이 낯설고 무서워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울었다. 엄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피곤해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이 가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을수록 한기가 몸에 사무쳤다. 갓난 아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내는 동안
어린 마음에 왜 이러려면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다.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다. 다음 날 급한 대로 치약과 칫솔, 비누를 샀다. 내 수중에 7,000원뿐이라 이불과 베개는커녕 세숫대야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 월급을 받기 며칠 전 누가 공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언니와 오빠였다. 나보다 더 어릴 때 서울로 와 고생했을 언니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았다. 언니와 오빠는 내가 답심리 장미극장 근처 와이셔츠 공장에 있다는 말만 듣고 쉬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 했다. 이제와 찾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언니와 오빠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몇 마디 말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오빠도 그 큰 눈이 빨개지며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때야 알았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기뻤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독립한 언니 오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처음 공장에 갔을 때 나는 주눅이 들다 못해 아주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시골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말을 진짜 믿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녔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는 집념, 무엇보다 소중한 내 코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일종의 생존 의지였다. 나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어린 여공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다니 그야말로 천군 마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언니, 나 입으라고 베개랑 세숫대야 좀 사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언니의 눈물을 보자 나도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언니는 이불도 없이 추위에 견뎠을 내가 안쓰러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야간 수업까지 듣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어 몸은 고되고 잠은 모자랐다. 공장에 온 뒤로 제대로 잠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를 갈고 코를 고는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오빠가 사준 이불은 그렇게 나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있어 공장 생활에 곧잘 적응했다. 공장에서 나 정도면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내 월급은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성실업은 돈을 벌려고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소녀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잔업이 없었다. 처음 하는 공장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덕분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공장 일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씻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세면장은 전쟁터 같았다. 몇 안 되는 수도꼭지에 2, 300여 명이 달라붙어 후다닥 씻어야 했다.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씻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니 최대한 버티다 지각하지 않을 시간에 세면장으로 우우 달려가곤 했다. 그러니 세면장은 항상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니 1시간이나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학교까지 30분 남짓 걸렸다. 게다가 천을 만지는 일이라 일이 끝나면 머리며 옷이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서 옷을 털고 씻는 일부터 가방을 챙기고 간단히 저녁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을 20분 내에 끝내야 했다. 그래서 대망의 5시만 되면 한창 때의 여자아이들이 우당탕탕 앞투어 세면실로 식당으로 기숙사로 전력 질주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서글픈 장면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즐거웠다. 이듬해 늦 겨울이었다. 5시 30분. 여느 때처럼 공장 앞에는 우리를 학교로 실어 나를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나는 웬일로 일찍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무거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매자락으로 차창에 서린 김을 닦고는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보나마나 백설기 빵과 우유였을 것이다. 영숙이는 눈처럼 하얀 백설기 빵을 좋아했다. 그날은 일이 좀 늦게 끝났거나 씻는데 줄이 길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던 친구였다. 그곳에 모인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학교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영숙이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내게 눈인사를 하고는 뒤쪽으로 얼른 걸음을 옮겼다. 그날 어린 여공 영숙이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백설기 빵을 급히 먹다 그만 빵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게 이유였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도 기도가 막혔을 때는 뒤쪽에서 끌어안아 횡격막을 자극시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알지 못했다. 버스 뒤쪽이 웅성웅성하더니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내 친구 영숙이는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 영숙이와 나 그리고 몇몇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살겠다는 진념 하나로 고향을 떠나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정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는데 영숙이의 집은 유독 어려웠다. 그래도 영숙이는 그늘진 곳 없이 명랑했다. 우리 중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꾸역꾸역 버스 안에서 밀어넣은 백설기빵이 그런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그 소녀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였다. 선생님들도 책 꺼내라는 소리조차 하지 못하시고 서럽게 우셨다. 40대 중반이셨던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빠 또래였다. 우리 같은 자식이 있었을 선생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학교로 오는 우리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깨울지 말지 망설이셨다. 깨우실 때에도 어린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을까봐 조용히 세수하고 오라고 귀뜸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이신지라 영숙이가 떠나던 날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사무쳤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지만 공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찾아오던 영숙의 죽음이 저만치 멀어졌다. 소녀 노동자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영숙이가 찾아올 것 같았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도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문득 영숙이와 함께했던 어느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식당을 향해 마구 달렸다. 그래야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을 잡은 채 영숙이와 나는 배식구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오목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내밀자 아주머니들께서 밥과 국을 퍼주시고 반찬을 담아주셨다. 야, 오뎅이다, 오뎅. 영숙이는 신이 나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뎅 좀 많이 주세요. 그녀와 나는 오뎅이 수북히 담긴 식판을 들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에 앉았다. 좋아하는 오뎅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아갈 듯 신났다. 출입문 옆에 앉았으니 얼른 점심을 먹고 잠시 눈 붙일 시간도 몇 분 더 번 셈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오뎅 하나에 몇 분의 휴식에 행복해했던 우리.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나은 삶의 여유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뒤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기숙사 옆 교회에서 종이 울렸다. 홀린 듯 일어나 교회에 갔다.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우물우물 따라 부르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가엾은 여자애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속으로 울부짖었다.
고통에 점점 지쳐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당장 공장을 떠나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자명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일찍 떠난 내 친구 영숙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장을 떠나는 날 나는 영숙이를 가슴에 묻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영숙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이젠 이름도 가물가물한 한성실업 친구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지쳤다가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다. 나는 그녀의 목까지 살아가야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내가 한성실업에 다니던 친구들의 대표라도 된 듯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내 삶은 소중한 씨앗이니까. 우리 모두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꼭 해낼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반드시 보여줄게.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팔처럼 가는 데다 사고를 당해 한쪽 손이 펴지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피를 멈추기 위해 손을 꼭 쥐고 참았고 아버지 손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부부가 같이 나서도 힘들 판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살림이 쪼들리는 게 당연했다. 엄마 혼자 아둥바둥하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과수원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일했다. 그러나 6남매를 먹이고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 위로 셋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집을 떠나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시골 생활은 다 거기서 거기라 나는 가난을 의식하지 못했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산으로 들로 쏘다니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공부 또한 뒷전이었다. 성적은 꼴찌에 가까웠다. 방학 숙제를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나를 부모님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난독증이 있어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때문에 공부가 더 싫었던 모양이다. 그랬던 내가 중학교를 마치자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공부는 못해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할 것 같았다. 하다못해 농업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중 하나만 학교를 보내야 한다면 그게 오빠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여서 모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장남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가문의 대들보 노릇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여자인 내가 난생 처음 차별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그랬다.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오빠는 스스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산업체 부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서울에서 와이셔츠를 만드는 한성 실업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에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엄마, 그래도 괜찮지? 네가 오죽이나 잘 알아서 결정했거냐.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여. 엄마는 가만히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의 그 말, 알아서 잘 결정했으리라 믿는다. 잘할 거다라는 소리를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들었다. 엄마의 말은 매번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리기는커녕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자식들은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기죽지 않게 했다. 떠나기 전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으리라. 자식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엄마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 나까지 5. 그때마다 울었더라면 엄마 맘이 누덕누덕해졌을 것이다. 금내야, 앞으로 힘들 것이다. 참말로 힘들 거요. 살아보니께 내일이라는 것이 매번 더 힘들더라. 암만 그래도 절대로 기댈 생각하지 마라. 형제지간에도 내 건 내 것이 있다. 너는 너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여.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엄마는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만 했으면 내일이 늘 더 힘들다고 말할까.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걱정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서글프게 웃으며 거친 손으로 내 손등을 매만졌다. 엄마 걱정하지 마.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고생한 엄마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호기롭게 장담했다. 엄마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실컷 사줄게. 어린 딸의 호언 장담에 엄마는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이다. 계란을 한 소쿠리 삶아놓고 복숭아, 그 달달한 물 줄줄 흐르는 복숭아를 한 소쿠리 갖다 놓고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알았어, 엄마. 한 소쿠리가 뭐야. 평생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엄마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옷보따리 하나만 끌어안은 채 집을 나섰다. 성공을 위해 도전한 서울행이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엄마의 믿음에 보답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의 죽음에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못다 핀 영숙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성공해야 했다.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거의 무일푼으로 일본에 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졸업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어차피 내가 어디에 살든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무작정 패션의 나라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한 채로 찾아간 파리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늘이 이런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물 흐르듯 술술 풀렸고, 그렇게 노력한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 사업은 파리 본사에서 한국 지사까지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했다.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빚까지 지며 투자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손에 쥐었던 모든 게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내 사업은 그렇게 망했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생강 위에 서 있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빚만 남은 그날에도 생강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검은색 수면 위로 수만 갈래의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졌다. 내 마음도 모른 채 유유히 흘러가는 생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지고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은 강물이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 듯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자 검푸른 강물 속에서 이제 영숙이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금내야, 이제 그만 됐어.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고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정말 영숙이 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쓰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빠르게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어두운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제대로 건사하지 않아 쇠락한 느낌이 드는 집안이 불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다. 기다리는 이 없는 쓸쓸한 집,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집이 꼭 내 인생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울이 보였다. 거울을 제대로 보는 게 얼마만일까. 얼룩진 거울로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초라한 행색이 보였다. 사업 실패 후 10kg나 늘어난 내 몸이 정말 보기도 싫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은 기운이 거울 속까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금내야, 아가,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하러 갈 때도, 일본으로 갈 때도, 프랑스로 갈 때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나는 늘 엄마의 자랑거리였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에게 나는 자랑거리이자 희망일 터였다. 그런 엄마를 두고 죽는 것은 엄마와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날의 결심이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엄마로 인해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가 담긴 발걸음을 뗐다. 그러고 보면 매번 나를 살린 건 엄마였다. 내가 원한 것은 돈과 성공이었는데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거울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어떻게든 내 딸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번처럼 또는 그보다 더 성공할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엄마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의 희망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 엄마가 내게 바라던 건 정말 단순했지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실패 후 2년 내내 죽어있던 희망이라는 놈이 가슴속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 그 뒤로도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내가 아무리 망했다 한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딛는 걸 못할까?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200만 원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가게를 꾸릴 것이다. 식비부터 공과금, 저축과 보험, 자기 개발비 등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수입에 맞춰 생활하지 않으면 곧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더 많은 수입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월급이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상승될 월급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반영되어 소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노후하다.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 습관에 달렸다. 역사상 돈은 한순간에도 인간의 관심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 까마득한 아주 먼 옛날에도 잉여 산물이 물물 교환의 형태를 띠고서 화폐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또 어떠한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과 주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 거기다 금의 다이아몬드까지 인류의 역사는 돈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다만 돈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된 일인지 수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사실 부자인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남은 순 자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순 자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순수 현찰과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 있는지, 회사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자산과 수익과
지출의 차이를 계산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게 부자로 들어서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산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일을 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돈을 불릴 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당장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며 또 소비 그 자체를 경쟁력과 자산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는 즉시 값어치가 하락한다. 이 사실을 소비하기 전에 늘 상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부유라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고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를 통제하여 전략해야 한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눈을 뭉쳐야 하듯이 부를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굴릴 수 있고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웰싱킹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다. 당신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가? 어떤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위한 종잣돈은 얼마인가? 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반대로 우물쭈물한다 해도 괜찮다. 지금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을 바로 인정하고 다시 철저히 계획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이다. 나의 전작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를 읽은 사람이라면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법과 멘토를 찾아 배우는 법, 고객을 유치하고 사장없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노하우를 총망라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대로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6%의 자영업자가 10년 안에 폐업한다. 그만큼 사업은 확실히 위험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한번 터지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고 조언하고 싶다. 자신이 하는 일에 통달한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할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통 집안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의 경우 가사를 빨리 끝내기에만 급급하다. 유튜브에서 가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유튜버의 기막힌 정리와 청소 방법을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오는가? 아니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발 늦었음을 후회하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콘텐츠로 기획한 것은 일상을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무엇보다 살린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심리 기저에는 내가 이 일을 최고로 잘한다 또는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이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집안일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든 것이다. 자기 분야를 통달한 사람은 자꾸 사업할 기회가 생겨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웰싱킹을 통해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셋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을 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라.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한 웰싱킹을 말하면서 나는 풍요로운 생각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행동을 이끄는 가장 본질적인 동력이다. 이 말은 곧 생각이 없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만약 지금 당신의 머릿속이 당장 행동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